자, 이제 4장 어휘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이제 앞에 했던 내용까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컴파일러를 만들기 위한 기초 내용들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장부터는 이제 실제 컴파일러를 만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어휘 분석인데 어휘 분석기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6장은 구문 분석인데 구문 분석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건 이미 앞에서 했던 2장의 내용 중에 이미 설명을 거의 다 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 이제 4장은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해보셨기 때문에 플렉스를 한 거하고 같이 상상을 하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6장 구문 분석기는 바이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상하면서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4장 어휘 분석에 가면 4장에서 알아야 될 건 어휘 분석의 개요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휘 분석기를 만들려고 하면 토큰을 먼저 알았어야 됐고요. 그래서 토큰에 대한 인식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토큰에 대한 인식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휘 분석기의 설계 및 구현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설명하면 되고요. 이 구현에 관련돼서는 결국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금 앞에서 했던 우리 3장에서 주로 했던 내용인데요. 문법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문법으로부터 토큰들을 인식을 하고요. 그 토큰들을 정규 문법으로 바꾸고 정규 표현, 그걸 받아들이는 NFA, DFA, 상태수 최소화까지 가는 내용들이 바로 어휘 분석기를 이론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했던 플렉스를 이용해서 토큰들을 입력으로 줬더니 출력이 어휘 분석기가 나온 거였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도 어휘 분석기는 결국은 본방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툴로 제공되니까 입력을 주면 출력이 어휘 분석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할 것이고요. 자, 첫 번째 어휘 분석 앞에서 했던 대로 일단 소스 프로그램을 읽어서 토큰이라는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의 단위로 분리하는 것으로 토큰 스트림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을 읽은 다음에 어휘 분석기는 얘들을 토큰이라는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하고 토큰 스트림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토큰 스트림이 출력이 되면 이것을 다음 단계인 구문 분석기가 입력으로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큰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치환문을 가지고 처음에 식별자 썼네, 그 다음 치환 연산자 썼네 이렇게 끊는 얘기를 했고 그것을 다음 단계인 구문 분석기가 실질적으로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표현을요. 지금처럼 그 어휘 분석기는 소스 프로그램을 읽어서 토큰 스트림으로 출력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토큰을 정의하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토큰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5개의 토큰이 있더라는 거였죠. 다시 좀 이따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화살표가 거꾸로 된 것도 있습니다. 구문 분석기로부터 어휘 분석기로 가는 화살표가 있는데요. 여기는 다음 토큰을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휘 분석기를 그 컴파일러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어휘 분석기를 먼저 만들고 어휘 분석기의 출력인 토큰 스트림을 다음 단계인 구문 분석기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어휘 분석기를 먼저 쓰지 않고요. 구문 분석기를 먼저 만듭니다. 근데 구문 분석기를 가지고 구문 분석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토큰 스트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문 분석기에서 필요한 토큰들을 계속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어휘 분석기한테 요구해서 얘가 분석해서 토큰을 주면 그거를 구문 분석기가
문법을 체크하고요. 또 요구하고 체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한다라고 하면 전체 과정이 6개로 겉으로 보이지 않고 5개 과정으로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구문 분석기가 되고 그 안에 어휘 분석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토큰을 요구하는 이 화살표 의미는 그런 뜻이고요. 자, 앞에 우리가 어휘 분석기, 구문 분석기를 하면서 반드시 심볼 테이블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어휘 분석기를 만들 때부터 심볼 테이블이 생성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이런 심볼 테이블이 생성되면서 어휘 분석부터 우리가 목적 코드 생성까지 모두 심볼 테이블을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가 양쪽의 화살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심볼 탭을 저장할 수 있고요. 또한 필요한 내용들은 심볼 탭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위에 이 그림에는 없는데 윗부분에는 또 뭐가 있냐? 에러가 있었죠. 에러도 6단계에서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에서는 에러는 뭐만 에러를 줬느냐? 신텍스 에러만을 줬죠. 신텍스 에러는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통합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6단계에서 모두 다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에러들은 어휘 분석 때 일어날 수 있는 에러가 따로 있고 구문 분석 때 일어나는 에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요 어휘 분석기 만들 때, 구문 분석기 만들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휘 분석을 담당하는 도구를 우리는 어휘 분석기 렉시칼 어널라이저라고 하고요. 또는 얘를 스캐너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휘 분석은 스캔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스캔하느냐? 여러분들이 입력한 소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하는 뜻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들어가면서 토큰별로 분리해내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안문 하나를 놓고 토큰별로 분리해내는 과정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들어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바로 스캐너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어휘 분석의 기능은 토큰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과정, 프리프로세스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다 작성한 커멘트라든가 화이트 스페이스, 탭, 뉴라인, 매크로 등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프리프로세서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볼 테이블도 생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돼서 또 참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에러 처리에 대한 진단도 해야 되고요. 심볼 테이블 에러요.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휘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용어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토큰이요. 아까 문법에 있는 터미널 기호들로 구성된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단위가 바로 토큰이고요. 그래서 토큰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반적인 언어에는 5가지 토큰이 있더라는 것이었고요. 여기 순서는 바뀌었지만 첫 번째 여기서는 예약어를 설명했네요. 키워드를 우리가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죠. for나 if나 인테자 등의 언어에 이미 정의된 단어들을 우리는 예약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에 연산자 기호를 쓴다는 거죠. 오퍼레이트 심볼이 사용되고 연산자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작다, 같다, 치환 연산자, 그 다음에 플러스 등의 연산기호. 이런 연산자 기호들도 두 번째 프로그램 안에 사용하는 토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구분자라고 하는 딜리미터를 쓰더라는 거죠. 딜리미터는 구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도 구분할 수 있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도 구분할 수 있고 단어와 단어 사이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거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문장과 문장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쓰는 거죠. 여러분들 콤마요. 콤마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들을 쓸 때 콤마로 구분하고 있고요. 괄호 열고라든가 괄호 닫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등의 이런 것들은 다 구분자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로는 식별자가 있었고요.
우리가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했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베리어블이라고 썼던 것이고요. 두 가지의 공통점, 차이점도 설명을 드렸고요. ABC, B12, sum 등 프로그래머가 정의하는 변수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상수가 있었고 상수는 정수형 상수, 실수형 상수, 문자형 상수 등등이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상수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 어휘 분석기 얘기에서는 정수형 상수만을 다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수형 상수를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반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 맥시멈 5가지니까 우리가 문법이 주어지면 5가지가 사용되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사용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토큰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들을 알아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토큰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토큰 테이블을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토큰 테이블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큰에는 어떤 것들이 사용됐는지 그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토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패턴인데요. 패턴은 토큰을 서술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하고 중에 for를 서술하는 패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자가 영문자 F자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영문자 O자, 세 번째는 영문자 R자로 돼야지만이 되죠. 그런 것이 바로 규칙이 되겠습니다. 식별자의 규칙, C언어에서의 식별자의 패턴을 얘기하라고 하면 첫자가 영문자 소문자이거나 영문자 대문자이거나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자부터는 영문자 소문자이거나 영문자 대문자이거나 언더스코어이거나 0에서 9까지 숫자이거나가 가능한 거죠. 두 번째 자부터는 그 지금 얘기한 것들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서술하는 규칙이 패턴이고요. 세 번째는 렉심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패턴에 의해서 매칭된 문자열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별자 아까 만드는 방법 했죠. 프로그램을 읽으면서 봤더니 첫 번째 식별자가 A, B, C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얘를 패턴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설명한 그런 내용이죠. 처음에 얘를 토큰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식별자라고 대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얘에 대한 패턴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자가 영문자로 시작을 영문자이거나 영문자 소문자이거나 대문자로 시작을 대문자 그다음에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자부터는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 언더스코어 숫자 0에서 9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패턴이었고요. 세 번째는 렉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A, B, C가 렉심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된 문자 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놈은 우리가 보통 더하기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처럼 토큰은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패턴은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야 되고 마찬가지 세 번째 렉심은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패턴, 렉심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처럼 그 중에 토큰들은 5가지 토큰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패턴들 지금 설명한 대로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C 언어의 식별자를 설명을 하면 첫 번째 기호가 영문자, 소문자나 대문자 혹은 언더바로 시작하고 두 번째 기호부터는 영문자, 소문자나 대문자, 숫자 언더바가 오는 것이라고 쓰면 이거에 대한 문법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라는 놈은 여기 지금 중괄호 열고 닫고 대괄호 열고 그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로 썼네요. 만약에 얘를 문법의 표현 방법에서 보면 extended BMF를 쓴 형태죠. 다 맞는지 보면 앵글 브라켓 씌웠고요. 치환을 이렇게 썼고 5월을 다 이렇게 썼네요. 그런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를 썼죠.
그래서 extended BNF에 맞는 방법이고요. 자, 청안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식별자가 스타트 심볼이죠. 식별자라는 놈은 뭘로 되어 있느냐? 레터이거나 언더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 자부터는 중괄호 열고 닫고는 0번부터 무한번까지 반복한다고 그랬으니까 0번이 오면 한 자로 구성되어 있는 얘고요. 얘가 한 번이 오면 두 자로 구성되어 있는 얘기, 두 번이 오면 세 자로 구성되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길이가 무한번까지 늘어날 수 있는 얘기고요. 영문자 레터는 뭐냐?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이거나 영문자 대문자 A부터 Z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숫자 디지트는 뭐냐? 0에서 9라고 표현하면 바로 위에 있는 식을 문법 형태로 표현한 거죠. 바로 이렇게 문법 형태로 표현이 됐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표현 방법은 extended BNF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패턴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렉심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처럼 여기 있는 대로 상수인 실수형 상수, 토탈, 카운트, 인덱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렉심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예제 4.1에 보면 토큰 스트림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큰 문자를 구하는 것이니까 지금 얘는 앞에서 주어졌던 요 얘입니다. 앞에 있는 2장에 설명했던 취합문이에요. ni equal ba 곱하기 po 마이너스 60 더하기 ni 나누기 괄호 열고 abc 더하기 50 괄호 닫고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는 취합문이었고요. 이거에 맞는 문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놈에 대한 토큰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문법을 먼저 알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장에서 나타나 있는 문법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 문법에 의해서 첫 번째 ni가 식별자라고 토큰으로 분리해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치환 연산자로 분리하고 세 번째는 식별자, 네 번째는 곱하기 해서 이런 형태로 토큰들의 스트림으로 출력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괄호라는 것도 하나의 구분자로서 분명히 표시를 했고요. 괄호 닫고도 표시했고 세미콜론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개수를 알아보면 16개의 토큰 스트림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금방 앞에 있었던 이 예제를 가지고 토큰만 쓰지 말고 토큰 렉심 패턴을 구하라고 이제 해보면 자, 첫 번째 토큰은 아까처럼 식별자, 연산자, 상수, 구분자로 썼는데 그램마에 보면 네 가지만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리저브드 오더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가지를 썼고 자, 이 식별자도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쓰고 ni는 토큰 이름이 뭐냐 식별자라고 써야지만이 됐었죠. 그런 다음에 렉심은 ni로 표시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패턴을 얘기하라고 하면 앞에서 했던 이 장의 그램마는 첫 자가 영문자나 언더바이고 둘째 자부터는 영문자나 숫자 언더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램마에 맞는 것은 이 패턴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토큰, 렉심, 패턴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는 렉심에 해당되는 것 ni, ba, po, ni는 이미 나왔고 a, b, c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연산자로 사용된 것은 첫 번째 치환 연산자가 제일 먼저 쓰였고요. 곱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 또 더하기 연산자가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썼고 그 다음에 패턴을 얘기하라고 하면 얘는 치환 연산자 이꼴이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똑같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를 쓰라고 하면 60하고 50이 상수죠. 그 다음에 이 상수를 만드는 패턴은 지금 정수형 상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자가 숫자 0에서부터 9이고 두 번째 이상의 문자들도 모두 숫자 0에서부터 9가 되면 상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구분자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이 있죠. 그래서 문장 사이를 구분해주는 구분자들이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토큰, 렉심, 패턴을 다 표시했고, 우리 2장에 설명했던 대로 바로 이제 이것들을 다음 단계인 구분석기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는 순서쌍으로 표현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토큰 번호하고 토큰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서쌍이고요. 토큰 번호라는 것은 각각의 토큰들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고요. 각각의 토큰들에게 고유의 내부 번호를 부여한 정수 코드가 되겠고, 토큰 값이라는 것은 토큰들 중에 식별자나 상수는 하나 이름으로 여러 번 사용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사용될 때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사용한 값으로 구별하기 위한 값을 우리는 토큰 값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BC가 사용되면 ABC가 심볼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을 우리는 토큰 값으로 줬다는 뜻이었고요. 있는 대로 식별자나 상수의 토큰 값은 기호별 식별자나 상수가 위치하는 포인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 예제 4.4를 토큰 스트림을 순서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앞에 있던 토큰 번호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토큰 번호 얘기를 하고 각각의 토큰 번호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이런 토큰 스트림이 순서상으로 표시될 수 있고요. 이거는 2장을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4.2절에서는 토큰을 받아들이는 인식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을 받아들이는 인식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각각의 무슨 토큰들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토큰들을 정규 문법으로 표현을 하면 그 정규 문법을 정규 표현으로 변환해야 되고 정규 표현을 받아들이는 유한 오토마타를 구성함으로써 결국은 각각의 토큰들을 받아들이는 인식기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한꺼번에 머지를 하면 각각을 받아들이는 인식기를 구성한 다음에 그것들을 한꺼번에 머지를 하면 우리는 어휘 분석기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큰의 구조는 정규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식기는 정규 표현으로부터 정규 표현을 받아들이는 유한 오토마타를 구성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큰 인식을 위한 영문자 숫자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letter라는 것을 영문자로 표시를 하고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 대문자 A부터 Z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디지트는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0에서부터 9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랜마에서는 letter를 L자로, 디지트를 D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토큰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식별자를 인식한다라고 하면 식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패턴을 알아야 되고 C 언어의 식별자는 첫 글자가 레터이거나 밑줄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기호부터는 레터이거나 밑줄 문자 디지트가 오며 길이에는 상관이 없는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규문법으로부터 정규표현으로 변환하고 정규표현을 받아들이는 상태전 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상태전 의도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론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스타트 스테이트로부터 레터나 밑줄 문자를 받게 되면 2번 상태로 옮기고 2번 상태가 파이널이 될 수 있고 또 다음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이 레터나 디지트나 밑줄 문자인지를 물어보고 맞다라고 하면 계속 식별자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레터나 디지트나 밑줄 문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식별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식별자에 대한 정규문법을 거쳐 정규 표현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정규문법을 한번 해보면 스타트 심볼로부터 레터나 밑줄 문자가 처음에 와야 되고 그다음에 A라는 그 변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는 그 다음에 letter는 A, 그 다음에 digit는 A, 밑줄 문자는 A, empty string이 돼서 만약에 empty string으로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letter나 밑줄 문자 한자로 구성되는 것이고요. 이놈은 두 번째 자부터 letter나 digit나 밑줄 문자가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문법을 표시하면 이렇게 될 테고 이놈을 우리는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정규 표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정규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은 결국은
여기 있는 대로 정규표현 방정식으로 먼저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생성규칙은 이와 같이 정규표현 방정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let하고 밑줄 문자는 묶을 수 있으니까 A로 묶고요. 두 번째 생성규칙에서 A는 letter A, digit A, 밑줄 문자의 empty string이니까 이 A도 공통으로 나타나니까 A를 공통으로 묶고 empty string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묶어 봤더니 A는 알파 A 더하기 베타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표현 방정식에서 이거의 해는 뭐가 됐었냐? A는 요놈의 스탁 클로저 컨캐티네이션 empty string이 되니까 바로 요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해결할 수 있고, A가 해결이 되고 봤더니 스타트 심볼을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A, 라지 A에다가 이놈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바로 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의미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째는 레터나 밑줄 문자이고, 이어서 레터나 디지트나 밑줄 문자가 0번 이상 반복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정규 표현이 이렇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는 NFL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FL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DFL로 변환하고 상태수를 최소화하면 바로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예하어들이 있을 텐데 예하어의 if문과 for에 대한 상태 전이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상태 전이도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하어에 대한 스타트 스테이트를 가면 I자가 발견이 되면 51번 상태, F자가 발견되면 52번에서 if라는 리저브드 워드의 토큰 값을 반환하면 될 겁니다. for도 마찬가지로 FOR을 만나면 55번이라는 토큰 값을 반환할 것입니다. 자, 정수를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스테이트로부터 디지트를 만나는 것이고 디지트는 0에서 9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자리의 상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 두 자리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디지트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 디지트에 의해서 결국은 정수들을 인식할 수 있겠죠. 이 정수에 관련된 것도 정규문법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테고요. 이 정규문법을 정규표현으로 바꿔보면 우선 이 C가 C equal D 더하기 C empty string이 되고 이 형태는 알파 equal X equal 알파 X 플러스 베타 형태죠. 그래서 C는 D의 스탁 클로저 empty string이니까 D의 스탁 클로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C가 구해지면 S를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S는 바로 D의 포지티브 클로저로 바뀝니다. 당연히 그래서 D가 한 번 이상 반복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놈을 받아들이는 NFA, DFA 상태 수치소화를 하면 바로 그림 4.4와 같은 상태 전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실수상수의 인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데시멀 포인트가 존재해야 되고 실수상수인 경우에 디지트가 오고 그 다음에 계속 디지트가 반복될 수 있을 테고요. 그런 다음에 2로 표현되는 실수가 있겠죠. 그러면 2로 표현한다고 하면 64번 상태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D의 상태로서 갈 수도 있을 테고 그냥 부호가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 2로 표현된 방법으로 갈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D가 계속 나오다가 데시멀 포인트가 나타나야 되고 데시멀 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D들이 나타나다가 2로 바꿔서 마찬가지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든가 그냥 디지트가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러한 실수형 상수들을 인식하는 상태 전이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정규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정규문법을 정규 표현으로 바꾸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요. 이 정규 표현을 가지고 아까 정규 표현 중에 x 이퀄 알파 x 플러스 베타 형태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바로 요놈이 있죠. 그러면 요놈도 G는 DG 더하기 MP3니까 G는 D의 스탁 클로저로 바뀔 테고요. 그러면 F도 마찬가지로 D의 포지티브 클로저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C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놈도 이렇게 되면 C는 지금 F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놈을 대입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G는 요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C가 계산이 될 테고요. 마찬가지 D도 계산을 하고 B도 계산을 한 다음에 스타트 심볼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타트 심볼에 대해서 계산하면 복잡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정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정규 표현을 받아들이는 NFA, DFA 상태 수치해설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실수상수를 받아들이는 오토마타를 만들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주석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주석은 어휘 분석 시간에 실행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출력할 때도 남겨놔야 되니까 어휘 분석 시간에 없앴다가 출력할 때 다시 이것을 그대로 출력해주면 될 테고요. 주석의 처리 방법은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슬래시로 되어 있으니 아스테리스크 슬래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 형태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석은 처리할 수 상태 전이도가 이와 같이 될 수 있고 이것 또한 정규 문법으로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해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정규 표현으로 같은 방법입니다. 구해보면 바로 이와 같이 스타트 심볼에 대한 정규 표현을 할 수 있고 앞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이 NFA, DFA 상태 수치해설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4.3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어휘 분석기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얘기입니다. 자, 구현하는 얘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지금 이제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론적인 방법들을 결국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토큰 테이블에서 각각에 대한 토큰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각각의 토큰에 대한 패턴들을 표시한 다음에 그 패턴을 정규 문법으로 만들고 정규 문법을 정규 표현으로 정규 표현을 받아들이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만든 다음에 상태 수치 해석까지 하고 각각의 토큰들을 받아들이는 어휘 분석기를 만든 다음 그것들을 한꺼번에 머지를 하면 전체에 대한 어휘 분석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어휘 분석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플렉스를 통해서 구문 분석기를 생성하는 어휘 분석기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툴을 통해서 결국은 어휘 분석기를 생성하는데 입력으로서는 결국은 각각의 토큰에 대한 그램마를 주는 것이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입력을 주면 우리는 그거에 따르는 어휘 분석기를 생성해 주는 것이 플렉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기법으로서 여기 있는 대로 그 문법이 주어지면 문법으로부터 토큰을 추출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요. 이 토큰을 가지고 토큰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패턴을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정규 문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정규 표현으로 변환을 하고 이름을 NFA, DFA, 상태 최소화된 상태 DFA까지 만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휘 분석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휘 분석기는 여기에서 만들어도 어휘 분석기, 여기에서 만들어도 어휘 분석기, 여기에서 만들어도 어휘 분석기면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지 효율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은 최소화된 DFA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주어져 있던 2장에 주어져 있는 문법입니다. 이 문법으로부터 어휘 분석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저 그램마에서 토큰 테이블을 작성하는 얘기입니다. 자, 토큰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5가지 토큰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5가지 토큰들이 사용되는지 사용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별자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식별자는 여기서부터 따라가 보면 IDNT가 바로 식별자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면 letter 이거나 밑줄 문자고 첫 번째 자가 두 번째 자부터는 letter, digit, 밑줄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letter는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이고 그 다음에 digit는 0에서 9이니까 결국은
식별자라는 놈은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에서 밑줄 문자이거나 두 번째 자부터는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이거나 0에서 9이거나 밑줄 문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패턴을 설명했던 얘기고 토큰 넘버는 몇 번 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본인들이 이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2번이라고 줬고요. 토큰 값은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심볼 테이블의 포인터 값이 바로 토큰 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상수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상수는 여기서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도 찾아가 보면 정수형 상수를 허용하고 있고요. 디지트가 0에서 9니까 0에서 9들이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도 마찬가지로 심볼 테이블에 저장을 해야 되고 토큰 번호는 4번을 줬고 토큰 값은 상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들은 뭐가 사용됐는지를 봤더니 여기에 치환 연산자가 있고 더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 해서 5개의 연산자가 사용되었고 이것들은 각각의 토큰 넘버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더하기는 6번, 빼기 7번, 곱하기 8번, 나누기 9번, 치환 연산자는 10번으로 할당을 했고요. 네 번째, 구분자가 사용됐는지를 봤더니 구분자는 지금 세미콜론 하나,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사용되었습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요. 자, 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실제로 이제 사용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사용해서 얘들을 구분자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구분자에는 세미콜론,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되겠습니다. 리저버드도 지정어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지정어는 이 그래프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5가지 토큰 중에 이 그래프에서는 4가지 토큰을 사용하고 있고 4가지 토큰 중에 지금 모든 토큰들을 다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토큰을 받아들이는 정규 문법을 표현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식별자에 대한 정규 문법을 쓰고 그놈을 정규 표현으로 바꾸고 이 정규 표현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앞에 설명했던 대로 정규 문법으로부터 정규 표현을 바꿨고 이 정규 표현을 받아들이는 NF를 만들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겠고요. 이것을 DF의 상태수를 최소화하면 DF에는 바로 이와 같이 복잡해졌고요. 상태수를 최소화했더니 앞에 있었던 이렇게 간단해지는 식별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방법 다 똑같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상수에 대한 어휘 분석들을 만들으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계속했던 방법처럼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얘를 받아들이는 상태수를 최소화하면 연산자는 바로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상태로부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퀄을 만나면 토큰 넘버는 여기서 6번에서 10번까지 주는 것이고요. 식별자에서도 토큰 넘버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주면 토큰 넘버가 바로 2번이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구분자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각각의 토큰 넘버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처럼 4가지 토큰에 대한 상태 전이도를 한꺼번에 머지를 해야 되고 머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식별자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상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5개 부분이고요. 구분자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스테이트로부터 우리가 이제 첫 글자가 항상 1컬럼부터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블랭크가 아닌 문자가 나타날까지 계속 스킵을 할 것입니다. 블랭크가 아닌 문자가 나타나면 바로 이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가 뭘부터 물어볼까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순서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도 지난번 얘기했던 대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가 레터나 밑줄 문자이냐고 먼저 물어보고요. 아니라고 하면 0에서 9인 숫자냐라고 물어볼 거고, 아니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맞다라고 하면 다시 2번을 출력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맞다라고 하면 2번 상태 와서 다음 문자를 읽어오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get character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놈이 레터나 디스나 밑줄 문자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끝날 수 있을 테고요. 이것이라고 하면 다시 2번 상태를 유지하니까 다음 문자를 또 읽어오라고 하고, 레터나 디스나 밑줄 문자가 아닐 때까지 계속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아니게 되면 그 바로 전까지가 바로 식별자로 인식을 하고, 토큰 넘버는 2번으로 주고, 그 식별자에 해당되는 것을 심볼 테이블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숫자냐라고 물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4번을 출력하고 토큰 넘버 유일하게 다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모든 4개의 토큰에 대한 토큰을 받아들이는 상태 전이들을 보였고, 이것이 바로 이것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 앞에 주어진 문법에 대한 어휘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건 교재 145에서 147페이지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대로 구현을 했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앞에서 했던 이 예제죠. 맞는 문장이라고 했던 예제입니다. 이놈을 이제 실행해 보라고 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NI가 식별자라는 것이고, 토큰 넘버는 2번을 출력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equal을 출력하는데 얘는 연산자라는 뜻이고, 그런 다음에 토큰 넘버는 10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식별자 BA를 출력했고, 토큰 넘버는 2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토큰들을 다 구분해내는 결과를 알아낼 수 있고요. 이 결과는 우리가 13장의 플렉스를 통해서 이 입력을 그대로 했을 때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플렉스를 이용한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행해 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렉스 파일을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실행을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NI가 식별자라는 걸 계산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토큰 번호는 사용하지 않았죠. 얼마든지 토큰 번호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ssign operator가 나타났고, 세 번째는 BA라는 식별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플렉스에서 결과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둘을 비교해 봤더니 바로 이제 지금처럼 잘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분석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가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두 개를 한꺼번에 쓴 것이네요. N9은 식별자 N9, 그 다음에 equal은 그 다음에 연산자 OP, 그 다음에 BA는 식별자 BA,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분석한 것, 실제 실행한 것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